당신은 지금 이 순간 진짜 자신의 얼굴을 보고 있나요? 아니면 세상이 원하는 모습을 연기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아침에 일어나 거울 앞에 섰을 때 그 안에 비친 사람이 정말 당신인가요? 혹시 당신은 오랜 세월 동안 너무나 완벽하게 가면을 쓰고 살아온 나머지 이제는 그 가면을 벗는 것이 두려워진 건 아닐까요? 가면 뒤에 숨은 진짜 얼굴이 너무 낯설어서 차라리 가면을 쓴 채로 사는 게 편해진 건 아닐까요? 우리는 모두 배우입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무대에 오르게 되죠. 부모님이 원하는 착한 아이, 선생님이 칭찬하는 모범생,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사람, 직장에서 인정받는 직원, 가정에서 완벽한 부모. 우리는 매 순간 다른 역할을 연기합니다. 그리고 그 연기가 너무나 오래되면 어느 순간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무대 위에 나와 무대 뒤에 나, 그 경계가 어디였는지를요. 30년, 40년, 50년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누군가의 딸로,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직원으로 항상 누군가를 위해 존재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묻기도 전에 세상은 이미 내게 이름표를 붙여놓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이름표에 맞춰 살았습니다. 완벽하게, 성실하게, 때로는 숨이 막힐 정도로. 하지만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지금까지 누구를 위해 살아온 걸까? 내가 진짜 원했던 건 무엇이었을까? 내 목소리는 어디로 갔을까? 밤에 잠들기 전 조용히 혼자 있을 때 가슴 한구석에서 올라오는 낯선 공허함. 그것은 무엇일까요? 성공했다고 말하지만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왜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텅 비어 있는 걸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함께 탐험할 여정의 시작입니다. 심리학자 칼 융이 말했던 페르소나의 감옥. 우리 모두가 갇혀 있지만 그 존재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투명한 감옥. 창살도 없고 자물쇠도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그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우리가 그 감옥을 너무 오래 집이라고 믿어온 나머지 이제는 그곳을 떠나는 것이 두렵다는 사실입니다. 페르소나. 이 단어는 고대 그리스의 연극 배우들이 쓰던 가면에서 유래했습니다. 무대 위에서 배우는 가면을 쓰고 다양한 역할을 연기했죠. 그리고 윤근 이 개념을 빌려와 우리가 사회 속에서 쓰는 심리적 가면을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모습,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 만들어낸 자아의 껍데기. 그것이 바로 페르소나입니다. 처음에 페르소나는 필요한 것입니다. 아이가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배우고 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사회적 가면이 필요합니다. 예의를 배우고 규칙을 따르고 상황에 맞게 행동하는 것. 이것들은 모두 건강한 페르소나의 발달 과정입니다. 문제는 페르소나가 너무 강해질 때 시작됩니다. 가면이 얼굴이 되어버릴 때, 연기가 현실이 되어버릴 때, 우리는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문제는 더욱 절박합니다. 우리는 집단의 조화를 중시하는 문화 속에서 자랐습니다. 개인의 욕구보다 가족의 기대를, 내 꿈보다 부모의 바람을, 내 행복보다 타인의 시선을 먼저 생각하도록 배웠습니다. 체면을 지키고 예의를 갖추고 남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페르소나는 더욱 단단해졌고 더욱 두꺼워졌고 어느새 우리 자신보다 더 커져버렸습니다. 40이 넘어서야 50이 넘어서야 우리는 문득 깨닫습니다.
내가 살아온 삶이 정말 내 것이었는지, 내가 내린 선택들이 진짜 내 선택이었는지, 아니면 누군가의 기대, 사회의 압력, 관습의 무게에 짓눌려 어쩔 수 없이 따라간 길이었는지. 그리고 그 깨달음은 때로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흘러버렸고 되돌릴 수 없는 선택들이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나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울고 싶을 때. 모두가 당신을 부러워하지만 정작 당신은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낄 때. 성공했다고 말하지만 그 성공이 공허하게 느껴질 때.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지만 깊은 고독을 느낄 때. 이 모든 순간들이 바로 페르소나의 감옥에서 보내는 신호입니다. 진짜 자아가 가면 뒤에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나를 봐달라고, 나를 기억해달라고, 나를 살게 해달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 소리를 무시합니다.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완벽한 척하고, 더 강한 척합니다. 가면이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더 단단히 붙잡습니다. 왜냐하면 가면을 벗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가면 뒤에 나를 보는 것이, 진짜 나와 마주하는 것이, 그것이 너무나 무섭기 때문입니다. 혹시 그 안에 아무것도 없으면 어떡하죠? 혹시 그 안에 내가 너무 초라하면, 너무 약하면, 너무 상처받고 깨져 있으면 어떡하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연기합니다. 강한 척, 괜찮은 척, 행복한 척. 그리고 그 영인은 점점 더 완벽해집니다. 너무 완벽해서 이제는 우리 자신조차 속일 정도로. 거울을 보면서도 진짜 내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가면만 보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그것이 문제라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저 막연한 불안, 설명할 수 없는 우울, 이유 없는 분노만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융은 이것을 개성화 과정의 위기라고 불렀습니다. 인생의 후반부, 특히 중년기에 접어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심리적 전환점. 우리가 살아온 방식, 우리가 만들어온 정체성, 우리가 믿어온 가치들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순간. 그것은 위기이지만 동시에 기회이기도 합니다. 진짜 자아를 찾을 수 있는, 진정한 나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기회. 이 여정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외로울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약속할 수 있습니다. 이 길의 끝에서 당신은 자유를 만날 것입니다.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 더 이상 연기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랑받을 수 있는 자유. 오늘 우리는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페르소나의 감옥에서 벗어나는 7가지 단계를.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걸어간 길이며 당신도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는 실천적인 여정입니다. 각 단계는 당신의 내면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문이 될 것입니다. 때로는 어둡고 무서운 곳도 지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함께 갈 것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과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고통을 느끼고 있고 같은 길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여정 위에 있는 동행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더 이상 가면 뒤에 숨지 않아도 되는 자신을 만날 것입니다. 온전한 나, 진정한 나, 살아있는 나를 만날 것입니다. 자, 이제 시작해볼까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마음을 열고 당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그 목소리가 오늘 우리의 안내자가 될 것입니다. 페르소나의 감옥문을 열고 진짜 자유를 향해 걸어가는 첫걸음. 그것을 지금 함께 시작해 봅시다. 첫 번째 단계는 인식입니다. 깨어남, 자각. 우리가 가면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모든 변화의 시작입니다. 변화는 언제나 인식에서 시작됩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기 전까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탈출할 생각조차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인식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페르소나는 우리가 수십 년간 공들여 만든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보호해왔고 세상과 소통하게 해주었고 살아남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에 집착하고 그것을 놓아주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페르소나를 인식한다는 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믿어온 자기 자신이 사실은 구성된 것, 만들어진 것, 진짜가 아닌 것임을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당신의 페르소나는 어떤 모습인가요? 혹시 당신은 항상 강한 사람으로 보이려고 하나요? 절대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도움을 청하지 않으려고 애쓰나요? 아니면 당신은 완벽한 사람이 되려고 하나요?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내야 하고 실수하면 안 되고 항상 최고여야 한다고 믿나요? 혹은 당신은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나요? 절대 거절하지 못하고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자신의 욕구는 뒤로 미루나요? 이런 페르소나들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한때 우리를 지켜주었습니다. 어린 시절,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 안전하기 위해 이런 가면들을 만들었습니다. 울면 안 된다고 배웠을 때, 우리는 강한 척하는 가면을 만들었습니다. 실수하면 혼났을 때, 우리는 완벽한 척하는 가면을 만들었습니다. 내 욕구를 표현하면 이기적이라고 들었을 때, 우리는 착한 척하는 가면을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그 가면들이 이제는 더 이상 우리를 돕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가두고 있습니다. 강한 척하느라 진짜 감정을 느끼지 못하고, 완벽한 척하느라 진정한 연결을 만들지 못하고, 착한 척하느라 자기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가장 슬픈 것은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냥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우울하다고만 느낍니다. 인식의 첫 번째 신호는 몸에서 옵니다. 우리의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마음은 속일 수 있어도 몸은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만성 피로, 두통, 소화불량, 불면증, 원인 모를 통증. 이것들은 모두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가면을 쓰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진짜 나를 억압하는 것이 고통스럽다고, 이제 그만 멈추라고. 두 번째 신호는 감정에서 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 이유 없는 슬픔, 갑작스런 분노. 모든 것이 다 있는데도 행복하지 않은 느낌. 성공했는데도 만족스럽지 않은 느낌. 사랑받고 있는데도 외로운 느낌. 이것들은 모두 진짜 자아가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나를 봐달라고, 나를 살게 해달라고. 세 번째 신호는 관계에서 옵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진정으로 연결되지 않는 느낌. 속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 느낌. 모두가 나의 페르소나를 사랑하지, 진짜 나를 사랑하는 건 아닌 것 같은 두려움. 이것은 페르소나의 가장 큰 대가입니다. 우리는 관계를 얻지만 진정한 친밀감을 잃습니다.
인식하는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하루에 몇 분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이 순간 나는 어떤 가면을 쓰고 있나? 이 가면 뒤에 있는 진짜 내 모습은 무엇일까? 내가 연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진짜 느끼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 질문들은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답이 바로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질문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인식은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조금씩 천천히 점진적으로 깊어지는 과정입니다. 마치 안개가 걷히듯이 조금씩 명료해집니다. 일기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루의 끝에서 오늘 나는 어떤 순간에 진짜 나였고 어떤 순간에 가면을 썼는지 돌아보세요. 어떤 상황에서 편안했고 어떤 상황에서 불편했는지, 누구와 있을 때 자연스러웠고 누구와 있을 때 연기하는 것 같았는지, 이런 작은 관찰들이 쌓이면서 당신은 점점 더 자신의 페르소나를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페르소나를 인식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자기 비판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가면을 쓰고 산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그것은 생존을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적응력이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당신이 아니라 그 전략이 이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당신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식은 또한 받아들임을 필요로 합니다. 나는 가면을 쓰고 살았다. 나는 완전히 진실되게 살지 못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이 고통을 통과해야만 치유가 시작됩니다. 부정하면 변화할 수 없습니다. 인정해야만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 글을 읽으면서 무언가 울컥하는 감정을 느낀다면 그것은 좋은 신호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진짜 자아가 반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당신의 본질이 깨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 감정을 억누르지 마세요. 느껴보세요. 그것이 당신을 진실로 이끄는 실마리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그림자와의 만남입니다. 융의 심리학에서 그림자는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려는 자신의 일부, 부정적이라고 생각하여 억압한 자아의 측면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빛 아래에 놓인 페르소나라면 그림자는 어둠 속에 숨겨진 진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림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보이는 사람도, 항상 웃는 사람도, 성공한 사람도. 그림자는 우리가 부끄러워하는 감정들, 인정하고 싶지 않은 욕망들, 숨기고 싶은 생각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분노, 질투, 이기심, 나약함, 두려움, 욕심. 우리는 이런 것들을 느끼면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좋은 사람은 그런 감정을 가지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깊이 묻어버렸습니다. 무의식 속 가장 어두운 곳에 보지 않으려 했고, 느끼지 않으려 했고,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묻어두면 묻어둘수록 더 강해집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튀어나옵니다. 갑자기 폭발하는 분노, 설명할 수 없는 질투심, 이해할 수 없는 충동. 이것들은 모두 그림자의 작용입니다. 우리가 인정하지 않은 것들이 통제를 벗어나 표출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스스로에게 놀라고 실망합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하지만 진실은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과 어둠을 모두 가진 존재입니다. 그림자를 만난다는 것은 자신의 어두운 면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도망가지 않고 부정하지 않고 정면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가 생각했던 것보다 복잡하고 모순적이고 불완전한 존재임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림자를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더 온전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의 일부를 부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전체를 포용하게 됩니다. 빛과 어둠, 강함과 약함, 사랑과 분노, 선함과 이기심. 이 모든 것이 나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집니다. 당신의 그림자는 무엇인가요? 당신이 절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자신의 모습은 무엇인가요? 혹시 당신은 늘 강한 척하지만 사실은 매우 약하고 두려운 자신을 숨기고 있나요? 혹은 늘 베푸는 척하지만 사실은 인정받고 싶고 보상받고 싶은 욕구를 억누르고 있나요? 혹은 늘 행복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분노와 원망이 가득한가요? 그림자를 만나는 방법 중 하나는 투사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그림자를 다른 사람에게 투사합니다. 내가 인정하지 않는 내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서 보고 강하게 반응합니다. 누군가가 이기적으로 행동할 때 유난히 화가 나는가요? 그것은 내 안의 이기심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약한 모습을 보일 때 경멸하게 되나요? 그것은 내 안의 약함을 두려워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고 강렬하게 반응할 때 그것은 내 안에 무언가와 공명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무엇이 나를 이렇게 불편하게 만드는가? 이 사람의 어떤 모습이 나를 이렇게 자극하는가?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 답 속에 당신의 그림자가 숨어 있습니다. 꿈도 그림자를 만나는 통로입니다. 융근 꿈을 무의식과의 대화라고 보았습니다. 꿈속에서 우리는 그림자를 만납니다. 우리를 쫓아오는 무서운 존재, 우리가 싸우는 적, 우리가 두려워하는 대상. 이것들은 모두 우리 자신의 그림자일 수 있습니다. 꿈일기를 쓰면서 반복되는 주제들을 관찰해 보세요. 거기에 당신의 무의식이 말하려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림자와의 만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어두운 면을 발견했을 때 스스로를 공격하지 마세요. 나쁜 사람이라고 낙인 찍지 마세요. 그림자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인정받지 못하고 억압된 에너지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는 올바르게 통합되면 우리의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억압해온 분노를 만났다고 해봅시다. 분노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분노는 경계가 침범당했을 때, 정의롭지 못한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를 지키려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문제는 분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억압하거나 파괴적으로 표출하는 것입니다. 분노를 인정하고 이해하고 건강하게 표현하는 법을 배우면 그것은 변화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당신이 숨겨온 이기심은 어떤가요? 이기심도 나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돌보고 자신의 욕구를 인정하고 자신을 우선시하는 것은 건강한 자기애입니다. 문제는 극단적인 이기심이 아니라 자신을 완전히 무시하는 자기 희생입니다. 적절한 자기 돌봄은 다른 사람을 돌보는데도 필수적입니다. 그림자를 통합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억압된 감정과 욕구를 인정하고 그것들에게 적절한 자리를 주는 것. 그것들을
의식으로 가져와서 파괴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표현하는 법을 배우는 것. 그림자가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하지만 그림자를 완전히 부정하지도 않도록 그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자신의 어두운 면을 보는 것은 수치스럽고 두렵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그림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당신이 인간이라는 증거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빛만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빛과 어둠의 조합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아름답게 만듭니다. 그림자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역설적으로 더 밝아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더 이상 자신의 일부를 숨기는데 에너지를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더 진실되고 더 자유롭고 더 온전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였기에 다른 사람의 불완전함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더 깊은 연민과 이해를 가지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실패의 수용입니다. 완벽함의 환상을 내려놓는 것. 우리 대부분은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자란 우리는 성공과 성취를 통해 가치를 인정받도록 훈련받았습니다. 1등이 되어야 하고, 최고가 되어야 하고,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페르소나는 종종 완벽주의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실수하면 안 된다.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 모든 것을 통제해야 한다. 이런 믿음들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리고 이 완벽주의는 우리를 서서히 질식시킵니다. 우리는 절대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해도 부족합니다. 항상 더 잘해야 하고, 더 노력해야 하고, 더 완벽해야 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완벽함은 환상입니다. 그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그들만의 투쟁과 불완전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은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지평선을 쫓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도착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완벽함을 추구하면서 우리는 진정한 성장을 놓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장은 실패를 통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실수를 통해 우리는 배웁니다. 넘어지면서 균형을 배우고, 깨지면서 회복력을 배우고, 실패하면서 진정한 강함을 배웁니다. 실패를 수용한다는 것은 불완전한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는 때로 실수한다. 나는 때로 약하다. 나는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 나는 항상 최고일 수 없다. 이것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실패를 숨겨왔나요? 얼마나 많은 약점을 감춰왔나요? 얼마나 많은 두려움을 억눌러 왔나요? 그리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소비해왔나요? 이제 그 무게를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완벽함은 당신을 사랑스럽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불완전함이, 당신의 취약함이, 당신의 인간적인 면이 당신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실패를 수용하는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실수했을 때 스스로를 공격하는 대신 친절하게 대해 보세요. 내가 실수했구나. 괜찮아. 인간이니까. 다음에 더 잘하면 돼. 이렇게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마치 사랑하는 친구에게 말하듯이.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어보세요.
나는 지금 힘들어. 나는 지금 두려워. 나는 지금 슬퍼. 이런 감정들을 숨기지 말고 나눠보세요. 처음에는 무척 어색하고 두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당신이 약함을 보일 때 사람들은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연결은 취약함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실패에는 선물이 숨어 있습니다. 실패는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한계를 가진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이 겸손은 진정한 지혜의 시작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배울 수 있습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합니다. 실패는 또한 우리에게 연민을 가르칩니다. 자신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인 사람은 다른 사람의 불완전함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실패해 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실패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연민이 우리를 더 인간답게 만들고 더 깊은 관계를 만들 수 있게 합니다. 실패를 통해 우리는 또한 회복력을 배웁니다. 넘어졌다가 일어서는 경험, 깨졌다가 다시 붙이는 경험, 잃었다가 다시 찾는 경험.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 깨져도 다시 온전해질 수 있다. 이것이 진정한 강함입니다. 완벽함의 환상을 내려놓으면 우리는 역설적으로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패가 끝이 아니라 과정의 일부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용감하게 도전할 수 있고, 더 과감하게 시도할 수 있고, 더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일본에는 금계라는 예술이 있습니다. 깨진 도자기를 금으로 이어 붙이는 기법입니다. 깨진 부분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금으로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 도자기는 깨지기 전보다 더 아름답고 더 가치 있어집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실패와 상처는 숨겨야 할 흉터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이야기이고 우리의 여정이고 우리를 독특하게 만드는 금빛 선입니다. 당신의 실패는 무엇인가요? 당신이 숨기고 있는 상처는 무엇인가요? 이제 그것들을 꺼내놓아도 괜찮습니다. 그것들을 빛 아래에 놓고 바라보세요. 부끄러워할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살아왔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노력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용감했다는 증거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감정과의 화해입니다. 우리는 감정을 억압하도록 훈련받았습니다. 특히 부정적이라고 여겨지는 감정들을 슬프면 안 된다, 화내면 안 된다, 두려워하면 안 된다, 질투하면 안 된다. 우리는 항상 긍정적이고 밝고 행복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편한 감정들이 올라올 때마다 그것들을 밀어냅니다. 바쁘게 움직이거나 음식으로 채우거나 술로 마비시키거나 쇼핑으로 산만하게 합니다. 그 감정을 느끼지 않기 위해 무엇이든 합니다. 왜냐하면 감정을 느끼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한번 느끼기 시작하면 멈출 수 없을 것 같고, 그 감정에 압도당할 것 같고, 통제를 잃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억압된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몸 어딘가에 쌓입니다. 어깨의 긴장으로, 위장의 통증으로, 가슴의 답답함으로. 그리고 언젠가는 폭발합니다. 예상치 못한 순간에 통제할 수 없는 방식으로. 감정과의 화해는 더 이상 감정을 적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감정은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메신저입니다.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슬픔은 우리가 무언가를 잃었거나 그리워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분노는 우리의 경계가 침범당했거나 무언가 정의롭지 않다고 말합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위험을 감지했다고 말합니다. 질투는 우리가 무언가를 원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메시지들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을 억압하는 것은 메신저를 죽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자신과의 연결을 잃습니다. 감정을 느끼는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어떤 감정이 올라올 때 그것을 밀어내는 대신 느껴보세요. 그것이 몸의 어디에서 느껴지나요? 가슴인가요? 배인가요? 목인가요? 그것은 어떤 느낌인가요? 무겁나요? 뜨거운가요? 조이나요? 그냥 그것과 함께 있어 보세요. 판단하지 말고, 바꾸려 하지 말고, 그냥 관찰해 보세요. 놀랍게도 감정을 느끼기 시작하면 그것은 변화합니다. 강도가 줄어들고, 형태가 바뀌고, 때로는 완전히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느껴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한번 충분히 느껴지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마치 파도처럼 파도는 올라왔다가 반드시 내려갑니다. 감정도 그렇습니다. 문제는 감정 자체가 아닙니다. 문제는 감정을 억압하거나 감정과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나는 슬프다는 것과 나는 슬픔이다는 것은 다릅니다. 전자는 감정을 느끼는 것이고 후자는 감정에 압도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정을 느낄 수 있지만 감정이 우리를 정의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찰자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감정을 느끼는 나와 감정을 관찰하는 나, 이 둘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분노를 느끼고 있다. 나는 지금 슬픔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관찰할 때 우리는 감정에 휩쓸리지 않으면서도 감정을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감정과 화해한다는 것은 또한 감정에 공간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특히 빠른 해결을 추구합니다. 슬프면 빨리 기운내야 하고, 화나면 빨리 풀어야 하고, 두려우면 빨리 용감해져야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치유는 서두를 수 없습니다. 감정에는 그것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슬픔을 충분히 슬퍼하는 것을 허락해 주세요. 울고 싶으면 우세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면 그 시간을 가지세요. 서둘러 괜찮은 척하지 마세요. 빨리 회복하라는 주변의 압박에 굴복하지 마세요. 당신의 감정은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의 속도로 느껴질 권리가 있습니다.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노를 느끼는 것은 괜찮습니다. 분노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문제는 분노를 파괴적으로 표출하는 것입니다. 분노를 느끼되 그것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법을 배우세요. 베개를 치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격렬하게 운동하거나 글로 써내려가거나 분노의 에너지를 건설적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찾으세요. 두려움도 받아들이세요. 두렵다는 것은 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뭔가 중요한 것에 직면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용기입니다. 감정과 화해하면서 우리는 점점 더 온전해집니다. 우리는 감정의 전체 스펙트럼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기쁨도, 슬픔도, 분노도, 평화도. 그리고 이 감정들이 우리를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감정을 억압하는 사람은 기쁨도 제대로 느낄 수 없습니다. 슬픔을 차단하면
기쁨도 함께 차단됩니다. 감정은 선택적으로 억압할 수 없습니다. 하나를 닫으면 모두 닫힙니다. 감정과 화해한 사람들은 더 생생하게 삽니다. 그들은 삶을 더 깊이 느낍니다. 그들은 더 진실되고 더 연결되어 있고 더 살아 있습니다. 그들은 감정의 파도를 타는 법을 배웠습니다. 파도에 저항하지 않고 파도와 함께 움직입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다음에 어떤 감정이 올라올 때 그것을 밀어내지 마세요. 잠시 멈추고 숨을 쉬고 그 감정을 느껴보세요. 그것에게 이름을 붙여주세요. 안녕 슬픔, 안녕 분노, 안녕 두려움. 너를 느낄게. 네가 하고 싶은 말을 들을게. 이렇게 감정을 환대할 때 감정은 더 이상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동반자가 됩니다. 5번째 단계는 진정한 욕구의 발견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다른 사람의 욕구를 우선시하며 살아왔습니다. 부모가 원하는 것, 배우자가 원하는 것, 자녀가 원하는 것, 사회가 원하는 것. 그러는 사이 우리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물어본 적이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이 질문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원해야 할 것들, 원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에는 익숙합니다. 좋은 직장, 안정적인 결혼, 성공한 자녀, 사회적 인정. 하지만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나 자신이 원하는 것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한다는 욕구와 하고 싶다는 욕구를 구분해야 합니다. 해야 한다는 것은 외부에서 온 것입니다. 의무, 책임, 기대. 하고 싶다는 것은 내부에서 온 것입니다. 진짜 욕구, 진짜 열망, 진짜 꿈. 우리는 해야 한데 너무 익숙해져서 하고 싶다를 거의 느끼지 못합니다. 부모로서 해야 할 것들, 직원으로서 해야 할 것들, 배우자로서 해야 할 것들. 이것들로 하루가 가득 차버립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것들은 계속 미뤄집니다. 언젠가,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하지만 그 나중은 오지 않습니다. 진정한 욕구를 발견하는 첫걸음은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커피를 마시고 싶은가? 차를 마시고 싶은가? 집에 있고 싶은가? 밖에 나가고 싶은가? 혼자 있고 싶은가?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은가? 이런 작은 선택들부터 의식적으로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처음에는 답이 바로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자신의 욕구를 무시해왔기 때문에 그 연결이 끊어졌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계속 물어보세요. 계속 귀 기울여 보세요. 조금씩 당신의 내면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몸의 신뢰도 주목하세요. 우리의 몸은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에너지가 생기나요? 어떤 일을 할 때 지치나요? 어떤 사람과 있을 때 편안한가요? 어떤 사람과 있을 때 긴장되나요?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머리는 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몸은 진짜 욕구를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욕구를 발견하는 과정에서 죄책감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욕구가 다른 사람의 기대와 다를 때, 나는 이기적인 걸까? 나는 나쁜 사람일까? 하지만 기억하세요. 자신의 욕구를 인정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정직한 것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돌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제대로 돌볼 수도 없습니다. 텅 빈 잔으로는 물을 부어줄 수 없습니다.
먼저 당신의 잔을 채워야 합니다. 그래야 흘러넘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채울 수 있습니다. 자기 돌봄은 이기심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또한 당신의 욕구가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받아들이세요. 모두가 같은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부모가 원했던 삶이 당신에게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친구들이 추구하는 것이 당신이 원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괜찮습니다. 당신은 당신만의 길을 가도 됩니다. 진정한 욕구 중 일부는 묻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꿈, 젊은 시절의 열정, 한때 간절히 원했던 것들, 세월이 지나면서 현실적이지 않다고, 불가능하다고, 어리석다고 치부하며 묻어버린 것들, 이제 그것들을 다시 꺼내볼 시간입니다. 어렸을 때 무엇이 되고 싶었나요? 무엇을 할 때 시간 가는 줄 몰랐나요? 무엇이 당신을 살아있게 만들었나요? 그것들을 기억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도 그것들이 당신 안에 살아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형태는 바뀌었을지 몰라도 그 본질은 여전히 당신 안에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욕구를 발견했다면 이제 그것을 존중하는 연습을 시작하세요. 작은 것부터 하루에 30분이라도 당신이 진짜 원하는 것을 하는 시간을 만드세요. 그림을 그리고 싶었다면 그리세요. 글을 쓰고 싶었다면 쓰세요. 노래하고 싶었다면 노래하세요. 혼자 있고 싶다면 혼자 있으세요. 자연 속에 있고 싶다면 나가세요. 이것은 사치가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입니다. 자신의 진정한 욕구를 계속 무시하면 우리는 서서히 시들어갑니다. 겉으로는 살아있지만 속으로는 죽어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욕구를 존중할 때 우리는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당신이 자신의 욕구를 존중하기 시작하면 주변 사람들도 그것을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자신을 대하는 방식이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대하는 방식의 기준이 됩니다. 당신이 자신의 욕구를 소중히 여기면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진정한 욕구를 따라 사는 것은 때로 어려운 선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정을 포기해야 할 수도, 관계를 재정의해야 할 수도, 익숙한 것을 떠나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은 당신을 진짜 삶으로 이끕니다. 연기하는 삶이 아니라 실제로 사는 삶으로. 6번째 단계는 진정한 연결의 회복입니다. 페르소나를 쓰고 살면서 우리가 잃어버린 가장 소중한 것 중 하나는 진정한 연결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만 깊이 연결된 느낌은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여주는 것은 가면이고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도 그 가면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을까? 이 두려움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만약 내가 가면을 벗으면 사람들이 떠나가지는 않을까? 만약 진짜 나를 보여주면 거부당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계속 가면을 쓰고 그 결과 외로움을 느낍니다.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지만 진정으로 이해받지 못하는 외로움. 진정한 연결은 취약함에서 시작됩니다. 완벽한 모습이 아니라 불완전한 모습을 보여줄 때, 강한 척이 아니라 약함을 인정할 때, 성공한 모습이 아니라 힘든 모습을 나눌 때, 이때 진짜 연결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취약해지는 것은 무섭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자란 우리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강한 척해야 한다고, 문제없는 척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속마음을 드러내는 것은 약함으로 여겨졌고 도움을 청하는 것은 부담을 주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취약함은 약함이 아닙니다. 취약함은 용기입니다. 진짜 자신을 보여주는 것, 상처받을 위험을 감수하는 것, 거부당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마음을 여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용기입니다. 진정한 연결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과의 연결을 회복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도 진정으로 연결될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사랑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모든 단계가 중요합니다. 페르소나를 인식하고, 그림자를 만나고, 실패를 수용하고, 감정과 화해하고, 진정한 욕구를 발견하는 과정. 이 모든 것이 자기 자신과의 연결을 깊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신과 깊이 연결된 사람만이 다른 사람과도 깊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연결을 만들기 위해서는 선택적이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과 깊은 관계를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몇몇 사람들과의 깊은 연결이 수많은 얕은 관계보다 더 의미 있습니다. 당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당신의 취약함을 안전하게 나눌 수 있는 사람, 당신을 판단하지 않고 받아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찾으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과 천천히 조금씩 진짜 모습을 나누기 시작하세요. 완벽하지 않은 모습, 힘든 모습, 혼란스러운 모습,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힘들었어. 이 일이 걱정돼. 나는 이런 것이 두려워. 이렇게 조금씩 마음을 열어보세요. 그리고 상대방의 반응을 관찰하세요. 안전한 사람은 당신의 취약함을 존중합니다. 판단하지 않고 조언을 강요하지 않고 그저 들어줍니다. 함께 있어줍니다. 그런 사람을 만났다면 그 관계를 소중히 여기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더 깊이 마음을 열어가세요. 반대로 당신의 취약함을 무기로 사용하거나 판단하거나 가십거리로 만드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로부터는 거리를 두세요. 진정한 연결은 안전함 위에 세워집니다. 안전하지 않은 관계에서는 계속 가면을 쓰는 것이 맞습니다. 진정한 연결에는 상호성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만 계속 주고 다른 사람은 받기만 하는 관계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마음을 열면 상대방도 마음을 여는 관계. 당신이 취약함을 보이면 상대방도 취약함을 보일 수 있는 관계. 이것이 진정한 친밀감입니다. 또한 경계를 존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친밀함은 경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명확한 경계가 있을 때 진정한 친밀함이 가능합니다. 당신의 필요와 한계를 명확히 표현하고 상대방의 필요와 한계도 존중하세요. 경계는 관계를 보호하는 울타리입니다. 진정한 연결을 경험하면 당신은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사람들과 있어도 공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제 진짜 나로 보여지고 진짜 나로 사랑받고 진짜 나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연결은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듭니다. 역설적이지만 취약함을 나눌 수 있는 관계가 우리를 더 회복력 있게 만듭니다.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삶의 어려움을 견딜 힘을 줍니다. 진정한 연결은 또한 거울의 역할을 합니다. 안전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더 명확히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눈에 비친 나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자신에 대해 더 많이 배웁니다. 좋은 친구,
좋은 파트너는 우리가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도록 도와줍니다. 7번째이자 마지막 단계는 진정한 자기로의 통합입니다. 이것은 윤기 말한 개성화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여러 조각으로 흩어져 있던 자아를 하나로 모으는 것. 페르소나와 그림자, 의식과 무의식, 빛과 어둠, 강함과 약함. 이 모든 것을 통합하여 온전한 자기가 되는 것. 통합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좋고 저것은 나쁘다고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합은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나의 좋은 면도, 나쁜 면도, 밝은 면도, 어두운 면도 모두 나의 일부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점점 더 온전해집니다. 조각난 자아가 아니라 통합된 자아. 때때로 이것이고 때때로 저것인 사람이 아니라 언제나 자기 자신인 사람. 상황에 따라 다른 역할을 할 수는 있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는 사람. 통합된 사람은 일관성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거짓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직장에서의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친구들과 있을 때와 혼자 있을 때가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자기 자신입니다. 통합은 또한 자기 수용을 의미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완벽하지 않지만 그것이 나다. 강점도 있고 약점도 있지만 그 모두가 나다.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지만 그것이 인간이다. 이렇게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 자기 수용은 자기 개선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성장은 자기 수용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진정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거부하고 싸우는 것은 에너지를 소모할 뿐입니다. 자신을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변화의 토대입니다. 통합된 자아는 중심이 있습니다. 외부의 의견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만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지식입니다. 자신의 가치, 자신의 신념, 자신의 방향을 아는 것. 하지만 동시에 통합된 사람은 유연합니다. 자신에 대해 확고하지만 새로운 것을 배우는 데 열려 있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관점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단단하지만 경직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숙입니다. 통합의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만의 신화를 만들어갑니다. 우리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이야기. 내가 누구이며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이며 내가 세상에 남기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이런 큰 질문들에 답하면서 우리는 우리만의 길을 찾습니다. 융은 이것을 자기 실현이라고 불렀습니다. 자신의 가능성을 최대한 실현하는 것, 자신만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은 성공이나 유명해지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것은 진정으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실현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실현한 사람이 세상에 가장 큰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진정한 재능과 열정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하고 싶대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일은 더 창의적이고 더 열정적이고 더 의미 있습니다. 통합된 사람은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그들의 진실성, 그들의 용기, 그들의 온전함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가면 없이 사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진짜 자신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여정은 평생 계속됩니다.
통합은 도달하는 목적지가 아니라 계속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새로운 면을 발견하고 새로운 경험을 통합하고 더 깊이 자신을 이해해 갑니다. 그리고 이 과정 자체가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이 통합의 작업을 위한 특별한 시간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세상에 나가고 성취하고 자리를 잡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페르소나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중년이 되면 이제는 안으로 들어갈 시간입니다. 외적인 성취보다 내적인 통합이 더 중요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년의 위기를 경험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나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의 부름입니다. 이제 진짜 자기 자신이 될 때라는 부름. 더 이상 연기하지 말고, 더 이상 가면을 쓰지 말고, 진정한 나로 살라는 부름. 이 부름에 응답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익숙한 정체성, 안전한 역할, 편안한 관계. 하지만 그 대가로 우리는 자유를 얻습니다.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자유.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이 7단계의 어느 지점에 있나요? 어쩌면 당신은 이제 막 인식을 시작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림자와 씨름하고 있을 수도, 실패를 받아들이려 노력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 괜찮습니다. 이것은 선형적인 과정이 아닙니다. 우리는 앞으로 가다가 뒤로 가기도 하고 이 단계와 저 단계를 오가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정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페르소나의 감옥에서 나오는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것, 그리고 계속해서 걷고 있다는 것, 때로는 천천히, 때로는 주저하면서, 때로는 두려움에 떨면서, 하지만 멈추지 않고 걷고 있다는 것. 이 여정에서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하고, 같은 두려움을 느끼고, 같은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진짜 자신이 되고 싶다는 깊은 갈망. 그리고 이 여정의 끝에서, 정확히는 끝이 없는 이 여정 속에서 우리는 발견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맨 것이 사실은 항상 우리 안에 있었다는 것을. 진짜 나는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면 뒤에 숨어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가면을 벗고 진짜 얼굴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페르소나의 감옥에서 나온다는 것은 외부 세계와 단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으로 세상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가면 없이 진짜 나로. 우리는 여전히 다양한 역할을 하지만 그것들이 우리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모이고 자녀이고 직원이고 친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입니다. 이제 우리는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행동할 수 있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유연하지만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만 자신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회 속에 살지만 사회에 의해 정의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외부의 기대나 판단에서 자유로워지는 것. 끊임없이 인정받아야 한다는 압박에서 자유로워지는 것. 완벽해야 한다는 환상에서 자유로워지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자기 자신이 아닌 누군가가 되어야 한다는 거짓말에서 자유로워지는 것. 이 자유 속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더 이상 연기하지 않기에, 더 이상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기에 우리는 더 생생하게 삶을 경험합니다. 기쁨은 더 깊어지고 슬픔도 더 온전히 느껴집니다.
우리는 삶의 전체 스펙트럼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거부당하는 것도, 실패하는 것도, 불완전한 것도.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알기 때문입니다. 나는 거부당해도 괜찮다는 것을, 나는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나는 불완전하지만 그것이 나를 덜 가치 있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더 이상 외부의 검증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인정해 주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인정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가치를 압니다. 그것은 성취나 지위나 소유물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에서 옵니다. 이 여정을 통해 우리는 또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시각이 바뀝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그림자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연민이 많아집니다. 모두가 자신만의 페르소나를 쓰고 자신만의 그림자와 싸우고 자신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간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는 그들의 여정을 존중합니다. 각자는 자신의 속도로, 자신의 방식으로 깨어나갑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의 변화를 통해 영감을 주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사람들과 있어도 단절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과 깊이 연결되어 있고 그 연결이 모든 것과의 연결로 확장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전체의 일부임을 느낍니다. 분리되어 있지만 동시에 하나로 연결된